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친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설은 좌파 대통령이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좌파 혹은 우파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색을 띤 집단은 일정한 행동 패턴을 지니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치즈덩어리가 있다고 할 때 우파하고 좌파는 완전히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인다, 그런 것이지요. 알기 쉽게 이것은 그 구체적인 인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써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치즈 덩어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치즈 덩어리를 탐내는 우파는 치즈 덩어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겠다. 그러면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누가 가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좌파는 치즈 덩어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치즈를 들고 있는 이명박 씨를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신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그들에게는 치즈를 가진 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자에게 원초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구별되는 행동 패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를 증오해서 가진 자를 공격함으로써 그가 가지지 않은 자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좌파의 행동 양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씨가 치즈 덩어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 치즈 덩어리를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은 가진 자로서의 위치가 박탈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치즈 덩어리를 보게 되면 치즈 덩어리는 홀로 있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가져지지 않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파는 치즈 덩어리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겠다 하면서 또다시 경쟁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좌파는 어떻게 하는가? 좌파는 적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가진 자였던 이명박 씨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즉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좌파 A와 좌파 B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좌파 A와 좌파 B는 서로 적이 돼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즈 덩어리는 홀로 있고 그 치즈 덩어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좌파 A 아니면 좌파 B이겠죠. A의 입장에서 B는 장차 가진 자로 될 수 있는 자, 따라서 미리 증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B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좌파 A나 좌파 B 모두 홀로 있는 치즈 덩어리를 가서 덥석 쥐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원초적으로 경쟁을 두려워한다고 했죠. 그래서 치즈 덩어리를 잡으려고 들면 그 순간 자기들이 가장 못하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령 그것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좌파적 사고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좌파 A가 치즈 덩어리를 잡으면 그 순간 A는 가진 자로 되겠죠. 가진 자가 되는 순간 모든 좌파들로부터, 이 경우에는 좌파 B가 되겠지만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직접 잡지는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좌파 A도 좌파 B도 그 치즈 덩어리를 간절히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기는 한데 이와 같은 원초적인 두려움과 또 현실적인 그것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있을 아주 짧은 순간밖에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없을 것이라는, 왜냐하면 이렇게 패배주의적 사고를 하는 것도 역시 좌파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이렇게 됩니다. 좌파 A는 좌파 B를, 좌파 B는 좌파 A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즉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좌파 A가 B를 혹은 좌파 B가 A를 죽여서 제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느 한편 승리한 자가 남은 자로 되겠죠. 이제 남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고 그리고 치즈 덩어리도 혼자 있고, 그러니 당장으로서는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좌파로서는 참으로 안심이 되는 일이죠. 그리고 방금 자기가 제거한 그 상대방은 장차 가진 자로 될 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차 가진 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 치즈 덩어리를 잡지 않아도 그 치즈는 남은 자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안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자는 장차 가진 자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결국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파 A가 좌파 B를 죽이는데, 제거하는데 성공해서 이제 좌파 A 혼자만 남아있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좌파 A가 치즈 덩어리를 잡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파가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것은 좌파 A가 치즈 덩어리를 잡으면 그 잡는 순간에 좌파 A는 좌파 A1과 좌파 A2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 좌파 본능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 A1은 좌파 A2와 또 서로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하는 그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하고 똑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좌파 A1의 입장에서 좌파 A2는 장차 가진 자로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서
증오의 대상이며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좌파 A2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물론 이런 좌파들도 느리지만 조금씩은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이들의 진화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엇인고 하면 치즈덩어리를 잡지 않는 것과 잡는 것 사이에서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편의상 이렇게 상대방을 제거한 좌파 A를 우리가 익숙한 노무현 씨라고 불러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노무현 씨는 치즈덩어리를 잡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가령 좌파 대통령 노무현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는 치즈덩어리를 자기가 잡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잡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치즈덩어리를 잡기는 잡되 노무현 씨 혼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을 통해서 다수가 동시에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발통문처럼 결국 그 좌파의 행동 패턴에 따르면 치즈덩어리를 잡는 자는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서 죽을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차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에 이러한 집단 지도체제가 여러 번 나타났는데 그럴 때마다 독재, 부패가 극심해지고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것 또한 실패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노무현 씨가,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 치즈덩어리를 자기의 손으로 혼자서 직접 잡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해친 것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였던 것이지요. 지나간 신문 스크랩을 찾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직을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에게 죽어라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은 전부 좌파였습니다. 이렇게 자유경쟁을 두려워하고 자멸 DNA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좌파라는 종족, 그들에게는 결국 패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러한 좌파들 중에서는 대단히 걸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좌파들의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 비관적인 그런 철학, 그리고 자멸 DNA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늘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간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후계자 다툼이 치열하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의 정치적 혈통과 그 후계자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후계자 이야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좌파의 행동 패턴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더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 때 이해찬 씨가 공개 발표한 후계자 순위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씨는 다음번,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해야 한다 하면서 다음번 1순위는 안희정, 2순위 이재명, 3순위 박원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 모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적자, 적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이해찬 씨가 이야기한 이 순위, 그것은 요즘 유행하는 후계자 다툼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것은 죽게 될, 제거되는 순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시나리오, 거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번 안희정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었는데 카메오로 김경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청와대에 대해서 물귀신 작전을 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아직 안 죽었다고 하죠.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물귀신 작전을 폈느냐 하면은 그것은 김정숙 여사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물귀신 작전을 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재명이 죽어야 하는데 이재명 역시 지금 또 청와대하고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 그가 이번 작전을 벌이는 그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이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 1에 있어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그 후계자를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역후계자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인데 여기에 소수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3순위 박원순이 이 작전을 방조하고 있다. 혹은 이것이 오히려 그의 작전일 수도 있다. 이런 소수설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번 안희정 죽고 2번 이재명 싸우고 3번 박원순 예의 주시하고 4번 김부겸이 떨고 있으며 그리고 5번 김경수가 설마 하고 있다는 이 시나리오 그것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 보면 3번 박원순 그리고 5번 김경수도 제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박원순이 제거된다고 한다면 2번 이재명은 당연히 제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의 현재 그 배치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가령 그 술상을 보고 그 술잔치를 벌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앙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술상이 아주 큽니다. 그 술상 한 귀퉁이에는 4번인 김부겸 씨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근을 친문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술상 건너편에 아주 큰 술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3번 박원순의 술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번 이재명, 그리고 5번 김경수, 이렇게 자리는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번이 가장 크고 손님들 중에는 그 다음에 2번이 크고 그 다음에 5번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3번은 강한 군대가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은 술상은 작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드루킹이 있고 양정철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쪽을 친노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동그라미를 그려서 서로 그 막대기를 연결시켜 놓게 되면 구도가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배치도 이야기를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여기에서 1번 안희정은 죽었기 때문에 그려놓지를 않았죠. 그러면 이제 2번부터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사실 안희정도 이 특징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현직에 있었거나 현직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다음 그 대선 후계자 이야기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거에서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이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선거 이전에 치명적인 약점을 터뜨릴 그러한 자를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배치도까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그 배치도를 풀이하자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4번 김부겸, 그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은 술상에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가 실세다, 그가 2인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뜻은 자기 세력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냥 나가라 하면은 빈몸으로 나가야 할 그런 처지인 것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3번 박원순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척점에 따로 술상을 차려주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제외하면 그의 술상이 가장 크다.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3번 박원순이 실질적인 2인자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죠. 5번 김경수는 어떤가? 자기 술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자리에서 그 자그마한 자기 술상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무릎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밖에서는 이들이 한 팀이다, 김경수는 내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이야기 역시 믿을 만한 이야기 혹은 그럴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드루킹이 어땠습니까? 마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금세라도 청와대를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들썩이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드루킹도 국내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국내에 두었죠. 그런데 양정철은 어떻습니까? 그는 국내에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 당사자가 국내에 와서 있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있을 수 없는 사정까지 밝혀가면서 결국은 떠밀려 가곤 했습니다. 이 양정철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기에 그럴까?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면에서 양정철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명주를 쥐고 있고 목숨줄을 쥐고 있고 그것이 김경수 등 친노의 보험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연 보험이 든든할까?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좌파의 행동 패턴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좌파의 행동 패턴에 따를 때 만일 이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또 친문팀은 반드시 이 친노팀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좌파의 행동 패턴을 적용하면 바로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좌파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데 들어가기로 합시다. 앞에서는 풀이만 조금 해보았던 것입니다. 3번 박원순의 경우는 2번 이재명을 지금까지는 돕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5번 친노팀과 친문팀이 합작을 해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3번 박원순이 그것을 알게 되면 이때는 2번과 3번이 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의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4번 김부겸은 먼저 간단히 처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4번 김부겸은 어떻든 3번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보다 먼저 죽는 것은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 속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민주노총의 금속 노조가 유성기업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노조원 60여 명이 달려들어서 그 중에 50여 명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인신을 감금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더구나 그 중에 10명은 살인 미수에 이르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집단 구타, 이러한 것을 당한 피해자 한 사람의 경우는 안와 골절, 코뼈 함몰, 치아 골절 이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다수가 한 사람을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린치를 가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용서할 수도 없고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닌가, 그 불을 점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자 더구나 여기에 문제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인데 경찰이 정말 그 밑바닥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30분 동안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면에서 경찰이 직무유기를 했다. 또 살인 미수 행위, 거기에 이르는 이러한 그 상해 행위, 집단 폭행 행위, 이런 것을 경찰이 방조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김보상 아산경찰서장이 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어떻게 들으면 오히려 회사 측, 이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행은 2, 3분 정도, 길게 잡아도 5분 정도였다. 그러면 2, 3분이나 5분 정도 폭행하면 경찰은 두고 본다, 이런 것이죠. 한 가지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가지는 정신나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1초도, 그리고 사람에게, 남에게, 남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넣는 행위도 대한민국 법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경찰서장이라는 자가 이것을 변명이라고 혹은 언론사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기강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있다. 경찰 공무원은 더더욱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명소리가 안 들렸다. 폭행 현장을 못 봤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체포할 수 없었다. 여러분이 이 변명을 들으면서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온 60명 잡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이 왜 안 됩니까? 60명으로 특정이 되는 것이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이번 행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살인면허를 받은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인면허 같은 것은 없지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준법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자들은 특별한 법질서 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번 행위로 이러한 노동조합은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더 명백해졌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특히 언론에 보도된 아산경찰서장의 이러한 가증스러운 변명,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나 노조나 다 똑같다. 똑같은 폭력 조직이다. 이제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 조직에 대항해서 국민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탄 섞인 그런 서글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경찰이 국민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스스로 무기를 들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용감한 국민들이고 결코 노예 상태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국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경찰은 지금이 아주 위기 상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한시바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야 할 것이고, 김부겸 장관에서부터 아산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파면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개인적인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그리고 행정각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더 늦기 전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겠죠. 바로 이와 같은 김부겸 장관이 앞장서서 감히 민주노총 보고 이런 짓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심지어 아산경찰서장은 그와 같은 의사 표시까지 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결국 김부겸 장관의 명줄은 시대가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4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분석을 계속하기로 하죠. 2번과 3번, 그러니까 이재명과 박원순이 연대하면 그들이 이 지금 5번까지 중에서는 가장 장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이 연대하지 않으면 그 경우에는 3번이 가장 장수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5번 친노그룹이 친문그룹과 합작 중인 한, 그들이 합작을 하고 있는 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결국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5번 친노그룹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친문그룹이 합작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 합작이 깨어지는 것이 그 변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양정철이 실토를 한다든지, 그가 기어이 국내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변수라고 하겠죠. 이러한 변수가 없다면 결승전은 분명해집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5번 친노그룹이 마지막 결승전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3번도 장수하다가 결국은 죽을 테니까. 이런 결승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후계자 측 친문그룹이 승리를 할 것이다. 이쪽이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결승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후계자하고 2번과 3번이 연대한 그들의 결승전. 이때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 친문 측이 승리하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번과 3번의 연대라는 변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 연대를 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후계자하고 조금 장수하는 3번이 대결을 하겠죠. 그 경우에는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승리가 쉬울 겁니다. 여기에서 변수 두 가지,
친노 그룹과 친문 그룹의 그 합작이 깨어지는 변수,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연대하는 변수, 이것을 각각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행동 패턴에 따르게 되면 앞으로의 이 대결 양상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각각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고, 다시 그 우파와 좌파의 행동 패턴,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파는 치즈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치즈를 공격한다 그랬죠. 그들은 치즈 덩어리를 보면 치즈 덩어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멍청한 우파도 있습니다. 멍청한 우파는 좌파들이 싸우고 있으면 거기에 치즈가 있을 줄 알고 그 치즈 덩어리를 차지하겠다 하고 그 싸움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는 치즈가 있는 곳에서 안 싸운다고 했죠. 이것은 좌파 행동 패턴, 거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그 우파라고 하는 야당이 좌파들이 싸움에 끼어들 때는 항상 헛짓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똑똑한 우파는 물론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좌파의 행동 패턴을 보면 좌파의 다음 걸음이, 다음 발자국이 어디에 놓일 것인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